네, 뉴욕 증시 오늘장의 이슈를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미증시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어 센터 이화진 차장 나오셨고요. 또 블랙 퀀트 에쿼티 윤진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장마감 후에 팔란티어가 시장 기대치를 웃돈 이제 실적을 내놓으면서 일단 캐비너시 충격에서는 좀 빠르게 벗어나는 양상이고 이제 오늘 AMD가 바통을 이어받는단 말이죠. 네. AMD 실적 기대가 상당히 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차장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은 하드웨어 쪽은 작년부터 이제 GPU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었고 특히나 이제 오픈 AI와 이제 공급 계약도 좀 해왔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엔비디아 이제 GPU에 대한 점유율이 83% 정도 수준이었다면 과연 이제 이 AMD가 그동안 이제 점유율을 얼마만큼 올렸느냐가 좀 주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인텔 쪽에서도 그동안 CPU 쪽에 대한 좀 부진들이 과연 이제 AMD 쪽에 대한 CPU 특히 서버용에 대한 물량들이 얼마만큼 이제 많이 올라왔는지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특히 올해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MI450 모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블랙엘과 이제 양상을 좀 겨룰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큰 상황이다 만큼 그동안 워낙 이제 리사수 이제 CEO가 사실 그동안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좀 보여 왔었는데 그에 대한 가이던스를 굉장히 높게 잡을 거냐 그게 주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CPU, GPU 전반적으로 PC 쪽에 대한 수요, 윈도우 10이 종료가 되게 되면서 특히 라젠과 관련된 올해 이제 CPU에 대한 전망치가 가이던스가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동안 좀 AMD에 대한 변화들 사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인텔이 좋은 실적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 뒤에 이제 급락을 한 것은 가이던스에서 네. 이상 징후를 보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거기에서 실망 매물을 쏟아낸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AMD 이번 실적도 역시 가이던스에서 얼마나 상향된 가이던스를 내놓는지 그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윤 대표님께서는 어떤 부분의 실적 관전 포인트 갖고 계십니까? 일단 전년도 대비해서는 EPS는 약 20% 정도는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한 1.30 정도 찍을 걸로 보이는데 일단 실적 자체는 AMD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MI 시리즈들 공격적으로 출시하고 나서 GPU 관련된 경쟁에서 이제 사실상 AI 칩셋에 대한 경쟁 부분을 무격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AMD의 프로덕트들이 사실상 GPU 외에 AI 분야에서 뭔가 채택이 적극적으로 되는 그런 흐름은 없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제 최근 1년 동안의 흐름은 AMD의 제품들도 적극적으로 2순위 차선위 책으로 본격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8%에서 15% 사이의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기적 움직임을 계속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AMD 입장에서는 어쨌든 오히려 엔비디아보다는 점유율적인 측면에서 많이 가져가는 이전보다는 확대해가는 측면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적으로나 이런 모든 주가적인 흐름에 있어서도 엔비디아보다는 조금 더 호전적인 흐름을 보이게 될 거로는 보이고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밸류에이션을 좀 보게 되면은 사실 엔비디아가 이제 우선적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AMD가 사실 전년도 엔비디아 대비해서도 더 하이 퍼포먼스를 보였거든요. 약 40%가량의 추가적인 엔비디아 대비의 하이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점유율 상승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선반영했기 때문에 네. 실적 발표 이후에 더 신규 주가를 상승 보이기에는 사실 10%에서 15% 이상의 레인지 이상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일단 엔비디아가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을 받게 될 경우에는 AMD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국면이 될 거다. 다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월 기준으로 이제 회계 마감 진행하고 나서 2월에 실적 발표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이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그 구간 동안에는 AMD가 어느 정도는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올해 기준으로도 또 추가 성장을 엔비디아보다는 더 높게 퍼포먼스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 분기 실적 성장 기준으로는 그래도 한 12%에서 18% 정도 사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AMD가 예를 들어서 가이던스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 상승 여력은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일단 의견을 주셨고 최근에 이제 AMD도 제품 가격 인상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예를 들어 메모리 칩 같은 경우도 가격이 스팟 가격까지 하면 엄청나게 이제 폭등하고 있는 양상인데 AMD도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다라는 건 이건
좋은 신호입니까? 총신호입니까? 일단은 가격을 올린다는 거는 AMD에 대한 마진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겠죠. 사실 기존에 HBM 가격도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비용적인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신에 이제 엔비디아도 최근에 이제 1월달에 20% 가량 가격을 인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이제 빅테크 업체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엔비디아 블랙엘이냐 아니면은 결국에 MI450이냐라고 이제 선택을 해왔을 때 결국에는 지금 이제 AMD를 선택하는 이유가 사실 가격에 대한 부담이 오히려 이제 블랙엘보다 낮기 때문에 가는 거죠. 물론 성능에 대한 부분은 오늘 큰 차이는 이제 조금 많이 좁혀졌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 과연 엔비디아와 관련된 그 생태계 이게 거의 쿠다 플랫폼을 과연 이걸 놓치고 이게 AMD로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가격 차이가 갭이 굉장히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이게 마냥 AMD가 가격 인상을 한 게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바라볼 것이냐라는 조금 시각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보도는 오픈 AI와 엔비디아의 동맹에 균열이 생길 것 같다. 이제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 오픈 AI가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대체품을 찾고 있는데 그 후보군 중에 AMD도 들어가더라고요, 윤 대표님. 이건 또 판이 또 달라질 양상 아닙니까? 사실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이 부분인데 제가 이전에도 이제 오픈 AI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비관적인 시각을 많이 좀 언급을 드렸거든요. 네. 사실 시장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오라클의 최근 주가 하락에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도 오픈 AI에 대한 이슈였고요. 최근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약 145조를 쓰겠다라고 이제 작년 9월에 밝혔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엔비디아 주가의 상승에 저항을 좀 많이 줬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145조라는 금액은 엔비디아의 전체 시총 대비해서는 큰 금액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순자산 대비해서는 굉장히 압도적인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만약에 일시적으로 쏘게 될 경우에는 어쨌든 오픈 AI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무적인 손해 부분을 당장 1년치 이상은 커버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사실상 오픈 AI한테 그만큼의 어떤 수주를 받아내느냐라고 봤을 때 오픈 AI와 지금 엔비디아 간의 계약에서 칩셋 임대 형태로 화답해주는 방식의 오픈 AI의 거래가 지금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칩셋 구매가 아니라 임대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개런티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미세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사실상 연 기준으로 ARR 들어오더라도 10조 이상이 들어오기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출한 금액은 굉장히 큰 반면에 물론 오픈 AI의 지분을 부분적으로 획득하겠지만 오픈 AI는 지금 당장 5년치까지도 흑자 전환 가능성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이상의 그 후속 투자자를 누구한테서 끌어올 것이냐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이라도 혹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거래처가 끊어지게 되거나 혹은 이제 본인이 투자했던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훼손당하게 될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재무상각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게임이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철회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게임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거의 이제 장 시작할 때가 돼서 짧게만 답변을 부탁드리면 네. AMD가 이제 이번 CES에서 차기 칩을 발표했단 말이죠. 네. 어쨌든 MI 시리즈가 의미 있는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의 의미 있는 추격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늘 시장은 그 부분을 주시해서 봤는데 차세 칩을 통해서 의미 있는 반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충분히 사실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그동안 엔비디아의 독주를 충분히 좁혀질 수 있는 이제 부분이 좀 생각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가격 차이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 차이와 결국에는 그런 그 쿠다 플랫폼에 대한 그런 성능에 대한 생태계를 과연 이걸 뚫고 이제 AMD를 택할 수 있는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이준하 앵커가 개장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장 초반 상황이긴 한데 일단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고요. 섹터별로 봐도 일단은 원자재 관련된 섹터라든지 캐비닛이 충격에서 좀 빠르게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개장 초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윤 대표님께 먼저 좀 듣겠습니다. 일단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케빈 호시에 대한 이제 단기적인 해석이 약간의 오해를 좀 불러일으킨다는 점인데 케빈 호시가 이제 원래 외파라는 특징으로 좀 최근에 들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네. 핵심적으로 트럼프가 케빈 호시를 지명했던 부분은 어쨌든 본인한테 가장 친화적으로 정책을 따를 수 있는 인물이었다가 첫 번째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라면 이제 링리더를 오히려 지명을 했을 거고요. 왜냐하면은 블랙록이라는 어떤 뒤에
큰 산을 업고 있는 링리더가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에 들어왔을 때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블랙록과의 친화도를 위해서 그런 모습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포지셔닝을 활용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굳이 이제 케빈 허쉬를 등용했다라는 것은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공화당 친화적인 인물을 등용해서 사실상 연준을 반대적으로 조종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크게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이전에 파월 의장의 연준에서 발표를 했었던 닷플롯에 대한 부분, 즉 이제 2회에서 뭐 많으면 3회까지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더 강하게 시행하면 시행했지 그보다 약하게 시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 오히려 케빈 허쉬를 지금 매파적인 해석에 대한 우려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후에 트럼프 친화적인 인물로서 더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진행하지 않을 부분만 좀 우려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뭐 실버나 지금 인덱스에 대한 하락 부분 모든 것이 다 이런 매파적인 해석에 대한 것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오해가 있는 해석인 만큼 정상 주가로 회복하는 것도 맞고 실버도 부분적으로는 하락분을 반납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 다만 이제 실버보다는 골드의 하락분 반납폭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같이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방향성은 아직까지는 좀 예측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상승폭을 좀 줄여내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또 하락으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 또 중요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고 네.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S&P 500 기준으로 이제 7,000선 돌파 요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제 실적 발표가 남아 있는 게 뭐 아마존이나 알파벳이 남아 있고 뭐 일단 화이자랑 이제 머크가 또 실적 발표를 했죠. 특히 머크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하락폭에서 이제 큰 상승폭을 좀 보여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 이제 FDA 승인 이후에 키트루다 이제 큐렉스가 본격적으로 판매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서 SOC 제형에 대한 향후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게 됐고 4월 달부터 이제 J 코드가 이제 부여받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보험에 대한 간소화가 이제 부여되게 되면서 좀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무게감이 실리게 되고 물론 화이자는 컨센보다 낮기는 했지만은 결국에는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향후에 대한 새로운 시장에 대한 진출력에 대한 기대감 이게 결국에는 조금 제약 바이오 쪽에 좀 양극화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S&P가 과연 7천을 넘기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은 결국 남아 있는 팔런티어가 보여줬던 그런 실적들을 추후에 좀 빅테크 업체들이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라 보이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는 7천 돌파는 가능성이 좀 충분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테슬라를 한번 짚어보죠. 뭐 빅 이슈들을 계속해서 터뜨리고 있습니다. 일단 xAI와 스페이스X 합병 소식을 조금 뒤에 여쭤보고 그 전에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지금 테슬라 입지가 자꾸 좁아진다라는 거는 미국에도 중국 전기차가 지금 예를 들어 합작사 형태로 진출하려고 해요. 샤오미가 대표적인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안방 시장마저 테슬라 입지가 줄어들게 된다. 윤 대표님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 자율주행 부문으로만 따져서 봤을 때는 이제 샤오미나 포드 같은 케이스보다는 어쨌든 둘은 이제 합작 법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기차에 대한 생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된 거고요. 사실상 자율주행에 대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상태의 기업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율주행이라는 핵심적인 지금 테슬라의 키워드 부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이슈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이제 태클을 걸 수 있다라면은 구글의 웨이모나 그다음에 바이두 같은 이 두 기업들이 조금 더 본격적인 태클을 걸 수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전망하고 있는 자율주행 부분은 어쨌든 이제 올해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게 될 텐데 핵심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생산과 직접 OS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비전 방식으로 운용을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근데 가장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는 웨이모나 지금 바이두 같은 경우는 OS를 다른 회사들한테 판매할 가능성의 모델을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차량 생산도 물론 진행을 해가지고 본인들만의 운영도 하고 있지만 지금 다른 전기 차량 업체들한테 더 빠른 생산을 위해서 OS를 판매를 하고 그에 대한 개런티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테슬라 입장에서는 다른 전기차 업체들이 전부 다 경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 진입 장벽을 칠 수 있는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은 사실 이번에 xAI와 이제 스페이스X 간의 얘기에서도 좀 살짝 짚어볼 수가 있는 내용이긴 한데 네. 스페이스X를 통해서 xAI와 같이 결합된
자율주행에 대한 보조 장치로서 위성을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리고 이걸 통한 안전성 향상을 목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스페이스X가 동원돼서 테슬라의 지원 사격을 하게 될 경우에는 통신망에 대한 부분을 활용한 이후에 운행에 대한 모든 전국망에 대한 정보들을 다 통일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도 더 빠른 자율주행에 대한 도입을 안정성 있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스페이스X와 테슬라 종합적으로 굉장히 좀 개런티 될 수 있는 이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자체, 그러니까 하드웨어 경쟁력만 놓고선 이제 테슬라를 평가를 한다면 박한 평가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절대적으로 열위에 있고요. 장기적으로 갔을 때도 중국 전기차한테는 이기긴 정말 어려운 상태가 맞고, 사실 그런 부분을 일론 머스크도 인지를 했기 때문에 굳이 라이더와 레이더를 뺀 1,000만 원가량 이상의 감가를 통한 비전 방식을 굳이 이제 적용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테슬라의 소위 말해서 새로운 돌파구 어젠다는 무엇이냐? 뭐 FSD도 얘기가 되겠고 또 빅 이슈가 터졌지 않습니까? XAI와 스페이스X의 이제 합병 소식. 결국 이제 우주 시대를 여는 건 여는 거지만 이전에 계속 양상은 테슬라 주가와 같이 연동이 돼서 움직였기 때문에 합병이 이제 공식화됐어요. 네. 그럼 이제 테슬라와 주가와는 이제 어떤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냐? 오히려 상관관계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제? 결국에는 과연 이게 이 테슬라와 이제 스페이스X와의 연관관계, 물론 이제 XAI도 그동안 20억 달러를 투자를 하긴 했었지만은 이 결국에는 지금 머스크가 이제 요구를 하는 거는 결국에 우주에 대한 데이터 센터를 인프라를 계속 맞추겠다고 하는 거죠. 네. 실제로 3년 안에 지상에서 만드는 비용보다 사실 우주 쪽에서 나오는 비용들이 훨씬 더 줄어들 거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주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은 결국에는 태양광에 대한 효율, 결국 우리나라 지구에 있는 지상보다도 훨씬 더 5배에 대한 효율이 나오게 되고, 결국 냉각 시스템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림자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영하 거의 한 275도까지 내려가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게 결국에는 이제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는 최근에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블루 오리진도 그거에 우주 쪽에 대한 데이터 센터를 좀 짓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뭐 앞에서 얘기했던 뭐 FSD나 그런 로보틱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언어 모델이나 이런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좀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은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좀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을 함으로써 이제 시장 가치 1조 달러가 지금 넘잖아요. 시장의 유동성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매기로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대표님? 일단 상장 이슈를 앞두고선 이제 뭐 최근에 저희가 이제 DXYZ 같은 기업들도 투자 대상으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스페이스X를 간접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상장사에서도 몇 가지 볼 수는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직접적으로 테슬라와의 관계성을 볼 때 사실 테슬라의 직접 지분을 갖고 있는 형태는 아니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상호 지분 형태로 가지고 있는 형태로서 이제 상호 간의 어떤 사업적인 시너지를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모멘텀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테슬라의 직접 호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업적으로는 당연히 시너지가 있는 부분도 맞고, 그다음에 스페이스X가 본격적으로 궤도를 탈 때 이거를 관계사로 볼 수밖에 없는 ETF들이 분명히 상존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테슬라 입장에서는 본격적인 상승 구도를 탈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저희가 포커스하는 부분은 이후에 테슬라와 XAI, 뭐 그다음에 스페이스X 이런 관련된 인프라 기업들의 투자하는 ETF들의 상장 횟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들이 직접적으로 들어올 때 테슬라도 반사적인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S&P 500 또 하락 전환했다가 다시 이제 보합권으로 올라섰고 아직은 좀 방향성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는 장 초반의 시장 모습입니다. 오늘 미증시 인사이트 이화진 차장 그리고 블랙컨트 에쿼티 윤진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